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으로 지금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2부 리더십의 기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중에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과정에 관하여서 다루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변혁적 리더십에 관하여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제로는 추종자들의 창조입니다. 지도자들이 있으면 추종자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종자들은 과연 정치적 리더십에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슌펜터라는 그러한 박사님에 따르면은 대중은 통치하지 않으며 민주적 방법이란 정치적인 결정에 이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 안에서 대중의 투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인 투쟁으로 개인들은 권력을 획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간디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간디는 전형적인 엘리트 유형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는 인도 대중에 대한 그의 호소력이 있었고 또한 두 번째는 직접적인 추종자 집단에 대한 그의 고무와 또한 무거운 요구인데 차이가 있다면 간디는 그의 추종자들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무라는 것은 고무적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에릭슨에 따르면 간디는 제자들에게 일을 하게 할 때 그들이 유념해야 할 그러한 지침을 주고 그들의 실천적 재능과 참여 의욕을 기적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간디 같은 경우에는 이 추종자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그리고 어떤 실천적 재능과 그리고 의욕을 이것을 기적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간디에 의해 그들은 추종자이자 지도자가 되었으며 또한 최고 정치 권력의 추구자들이며 현대 인도의 창설자이기도 했던 사람들을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간디가 담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간디와 또한 모든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리더 추종자를 만드는 것을 보면 리더와 추종자의 전통적인 구분을 무색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종자가 있으면 결국 이 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하나의 집단적인 리더십이 되어서 누가 리더인지 나중에는 누가 추종자인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리더와 추종자의 상호작용 채널을 정리하기 위해서 활성자와 반응자, 그러니까 액티베이터와 리판던트, 그리고 반응의 성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적더라도 이 기존의 상호작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반응의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화라는 것은 하나의 반응을 자극하는 최초의 행동이며 활성화의 노력으로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활성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즉 바로 이 리더가 이 추종자에 대해서 이 활성화의 기능을 하는데 이 활성화의 기능을 통하여서 이 추종자들이 잠재적 추종자들이
바로 본격적으로 어떤 추종자, 리더에 대해 추종하는 그런 활동, 투표 활동이라든가 뭐 정치적 활동들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추종자는 반응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활성자는 액티베이터고 반응자는 리판던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무리 적더라도 이 기존의 상호작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반응의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활성화는 하나의 반응을 자극하는 최초의 행동이며, 활성화의 노력으로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활성화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활성화는 장기간에 걸친 기대의 각성에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촉구하는 것까지 광범위한 행동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목적으로 하지만, 또한 장기적인 그러한 변화들에 대한 기대를 일으키는 것도 활성화가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를 바로 리더십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롱 박사님이나 블랑제와 같은 그러한 분들, 그리고 데모스테네스와 같은 분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점화력, 이분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신 분인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어떤 점화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점화력이라는 것은 어떤 불을 일으키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불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활성화의 패턴은, 첫 번째로는 1대1 대화나 활성자가 훨씬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타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라자펠트 박사님은 이 방법이 외견상 활성자의 발언이 의도적이지 않고 비선적인 성격을 지니며, 활성자가 추종자와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소 방법을 알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 작은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작업 집단이나 학급, 크게는 노동조합, 인종결사, 기업 조직과 같이 보다 공식적인 집단과 결사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의한 활성화라고 합니다. 즉 어떤 가족에 속해 있거나 어떤 이런 하나의 가족에 속해 있다, 아니면은 하나의 학급이라던가, 아니면 노동조합, 아니면 인종결사, 기업 조직, 이런 것들이 바로 공식적인 집단, 보다 공식적인 집단과 결사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대중의 지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권력을 다루는 정당과 같은 존재, 대중운동 등의 집단에 의한 그런 노력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활성화의 역할, 즉 액티베이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권이 특정 종류의 선거민으로 이루어진 추종자들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어떤 전략,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외국 정부나 국민에 대한 공적 또는 사적인 전달자에 의한 호소,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활성자, 액티베이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맥락의 핵심적 요소이면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에 의해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지 또는 반대되는 전통적인 정당의 지지 호소는 신생 정당이나 반정부 운동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활성화된 추종자, 이 활성화된 추종자들은 일반적으로 활성화 리더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추종자는 가족, 노동조합, 인종집단, 아니면 당 조직, 직업에 동시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각각 동일한 사람이지만 각각 다른 위치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그러한 위치에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추종자들의 활성화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추종자는 가족, 노동조합, 인종집단, 당조직, 직업에 동시에 속해서 다른 추종자와 같다는 어떤 가정과는 반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리 리더십을 발휘해도 아무런 반응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예기치 않은 반응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그러한 측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은 그 집단에서 어떤 리더십 행사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가능성이 클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추종자들을 분류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을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재배치시키는 그러한 것이며, 추종자들은 숨겨져 있는 정도가 다양하고 또한 잠재적 자극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양한 강도의 신념과 태도, 필요, 그리고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추종자들에게는 어떤 다양한 하나의 어떤 가치들, 이 가치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도, 신념도 될 수 있겠고, 하나의 태도도 될 수 있겠고, 하나의 필요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이라는 박사님과 파우엘이라는 박사님, 그리고 프레비트라는 분은 5개국, 즉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그리고 미국, 영국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조사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5개의 태도군을 정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시민적 의무감,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세 번째로는 정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네 번째로는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는 시민적 하나의 의무감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정치에 대한 기본 정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네 번째는 정치적 효능감, 다섯 번째는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건에 대한 지식과 현실에 대한 자각의 폭은 사람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며 이미 정치적 자극에 민감해져서 쉽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나 욕구, 그리고 규범에 의해 방어되거나 갇혀 있어서 정치적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떤 것들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하고자 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을 아마 정치를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각의 심리적 힘들은 한 꾸러미의 특징인데, 키 박사님에 따르면 이름이 키이거든요. 어떤 견해가 지닌 강도의 성격을 통해서만 다양한 관심들을 묶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집단의 소속감에 좌우되는데 그것은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자기 이익으로부터 시작되어 공동체 가치에 대한 애착을 통해서 부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에 기초한 하나의 확신이며 그것은 어떤 존재가 살아가는 기존의 방식을 위협할 때 그에 대한 분노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 내에서 어떤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어떤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으로 가고 바로 그러한 것이 부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익을 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가 발생하고 거기에 바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키는 사람의 상황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부언하였으며, 추종자의 유형을 인식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의 사회적 심리적 모형에 있는데, 정치 참여에서 오랫동안 간주되어 온 몇 개의 환경구는
가족, 학교, 계급, 신분 집단, 직업 집단, 거주지,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이루기 위한 여러 풀인 것이죠. 그런데 그 풀로서는 하나의 가족도 하나의 정치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층, 계급이라든가, 아니면 신분 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업 집단, 거주지 중요하죠. 그리고 정당. 이러한 것들이 정치 참여에서 오랫동안 간주된 몇 개의 환경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에서 발견 중 하나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 경제적 신분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거주지가 안정될수록, 그리고 참여의 정도가 바로 이렇게 될수록 참여의 정도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 속한 추종자들은 그들의 맥락을 고려하는 자극에 의해서만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족의 맥락, 아니면 학교의 맥락, 어떤 계급의 맥락, 신분, 아니면 직업적, 아니면은 거주지적, 바로 이러한 정당적,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떤 활성화의 그러한 자극이 주어질 때 여기서 바로 어떤 결과가 값이 도출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떤 맥락이 이 사람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런 활성화를 하기 전에 어떤 맥락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락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의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 속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과 정치평론가들은 때때로는 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족, 계급, 교회, 성 또는 이웃의 개인적 사회적 속성 밖에 존재하는 이성적 인간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하는 활성하는 그런 액티베이터들이 이 사람이 속한 맥락은 생각 안 하고, 이 이야기의 어떤 상황은 생각 안 하고, 어떤 이성적인 인간, 철학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아주 이성적인 인간만을 그리고 정치 활동이나 어떤 그런 액티베이터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실효성을 생각 안 하고 이상에 따라서 그냥 가다 보면은 아무런 어떤 결과값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환경에 속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회원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존중하는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태도와 기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정한 환경에 속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그리고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고정된 역할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가족에 속해져 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단순히 하나의 거기에 멤버십만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의 어떤 태도나 기회,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요구들, 이러한 여러 맥락적인 그런 측면들이 함께 고려돼서 바로 어떤 그 사람이 그 집단 내에서 가진 역할, 이러한 문제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종자들 또한 정치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정당이나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각기 다른 수준의 어떤 동조, 그리고 애착, 참여, 그리고 소속감, 충성,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거나 억압하거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다양한 정치체제의 정권들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정치체제들은 정치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좌절시키는 선거인 등록 및 투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속한 이런 다양한 맥락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집단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성향이나 어떤 태도를 아니면 충성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집단 자체가 어느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 위치에 서 있으면은 바로 거기에 속한 그러한 맥락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걸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 하나 인간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것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인 존재로 무슨 정책이 옳은지 맞고 거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한 그룹의 그러한 어떤 맥락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따라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투표제도와 표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들은 리더들 중 일부는 직접 선출하고 일부는 간접적으로 선택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으며 그들은 극도로 경쟁적인 후보들이나 정당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군에 속해 있는 너무도 다양한 추종자들에게 퍼붓는 이렇듯 무수하게 다양한 활성화 중에서 정치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거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하위 범주를 가진 두 개 이상의 단순한 영역, 즉 투표자와 비투표자로 나눌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단순하게 투표자, 이 사람은 투표할 사람, 이 사람은 투표 안 할 사람 이런 식으로 두 분류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어떤 그 집단을 아니면 어떤 맥락을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그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자가 어떤 선거에는 참여하고 어떤 선거에는 불참하며 동일한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는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다른 후보는 무시한다는 것은 확인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이제 약간 거부하는 바로 그런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 정권의 압력 하에나 거칠애와 요식 속에서 만인이 그 결과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례적인 행사에 단순히 참가하기도 한다는 것이 오래전에 분명해진 사실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투표, 보통 투표, 비밀 투표가 아니죠. 이것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단연 형식적인 그러한 절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 투표자와 비투표자라는 이분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제한되어 있으며 단순히 투표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치에 대단히 능동적인 사람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정도차가 존재하는 참여의 폭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는데 핵심적인 차이는 주의 깊은 사람들과 무심한 대중이며 전자는 소수의 지식인 사람들로 리더에 대한 영향력의 흐름을 결정하고 후자 즉 대중은 타인이 그 잠재성을 일깨우고 충격을 주거나 선전을 통해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렇게 투표자와 그리고 비투표자가 있더라도 할지라도 이 투표자의 스펙트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정말 앞서가는 그러한 정치 참여에 활성화된 굉장히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보면 여기엔 굉장히 수동적인 대중이 있고 바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푸시라든가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이 투표장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하나의 추종자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과 관련된 추종자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서 단순히 이 사람이 나에게 표를 줄 것인가 아니면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그 추종자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단순한 그런 논리이고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추종자들에 대해 단순 논리인 투표자, 비투표자를 떠나서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추종자의 다양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정치 참여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떨까요? 정말 이렇게 정치 참여에 활발할까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치에 대해 참 무관심하고 거기에서 특별히 관심이 없는 그러한 좀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새롭게 20대들이나 새롭게 올라오는 세대들은 또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정의, 저스티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정치적으로 소원한 상황이라도 이 젊은이들이 또 일어나게 되면 또
같이 어떤 정치적 활성화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가능성이 대한민국 내에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선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대중을 일깨우고 투표를 포함한 정치 활동 속으로 나오기 위해서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독려를 해야 되겠죠. 투표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겠지만은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정치적 활동의 그러한 영역과 폭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것들. 그리고 어떤 당 내에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그냥 비밀스러운 방안에서 그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공개적이고 오픈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국힘에 또 이제 그 대표를 뽑는 그러한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과정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오픈하고 또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그런 다양한 그러한 방법들 또한 사용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넓게 열어주는 것들, 뭐, 당원들이 이제 대표를 뽑는 게 맞겠지만은, 또 일반적인 대중들도 물론, 당원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같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좀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 기회의 구조 여기까지가 좀 추종자에 관한 내용을 보았고요. 좀 더 좀 심도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번스 교수님 다양하게 좀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에 이제 리더십과 관련돼서 정치적 리더십의 어떤 리더십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다루고 마지막으로는 팔로우십, 즉 추종자에 관한 내용들까지 다루면서 이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성된 리더십 이론으로 세우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좀 유익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다시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과정. 리더십 잘 나오지가 않네요. 정치적 리더십 형성 과정. 밀 브레이스 박사님은 선거민을 관망자 그리고 과도한 활동가 그리고 전투적 활동가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거하시는 선거민에 관해 가지고 이분을 어떤 관망자 그리고 과도한 활동가 그리고 전투적 활동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의 정도에 따라 나눈 위계에서 이 관망자라는 것은 정치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단체에 가입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즉 과도한 활동가, 이분은 정치 지도자와 이제 접촉을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정치 기부금을 기부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투적 활동가가 있습니다. 이 전투적 활동가는 정치 캠페인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정당의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정치 자금을 모집하고 공직에 출마하는 자입니다. 상당히 예를 들면은 당협위원장 위원장 정도 되겠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정치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행위라는 것은 광범위한 영역의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데 단순히 투표는 하나의 투표 행위를 한다 이게 아니라 이 투표 행위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고 이것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정치적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투표자와 말을 나누는 것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독립적인 행위들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투표하는 것이라는 것에
이 투표라는 것에 단순히 하나의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투표라는 행위 자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는 어떤 시간,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바로 핵심적인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올해 어떤 활동적이던 그런 시민이 다음 해는 냉담해질 수가 있고, 또 정치 세계에서는 어떤 포착하고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하나의 지속적인 흐름과 기복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흐름이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타면은, 굉장히 루즈벨트가 잘 탔는데 이 흐름을 잘 타면은 이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 대해서 이 흐름을 잘 타면은 그가 많은 어떤 이제 표를 얻을 수 있지만은 또 잘못하면은 굉장히 어떤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도 이 흐름을 잘못하면은 도리어 냉담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정치 활동의 투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활성자이자 반응자이며 리더이자 추종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시간대에도 가능하고 또 시간을 달리해서도 그럴 수 있으며 투표에 관한 연구들인 커뮤니케이션과 영향력의 두 단계의 흐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투표에 관한 그런 연구의 그러한 결과들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하나는 영향력이 이렇게 두 개의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그들의 투표 의사를 바꾼 사람들은 캠페인 기간 내내 그들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열중해온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력의 근원으로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막 투표 운동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영향받는 건 자기 가족이나 지인이나 사람들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또는 활성자는 상대적으로 여론 매체를 많이 접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전도 벨트의 역할을 할 때 그 활성자는 리더인 동시에 추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전도 벨트 이게 뭘까 저도 궁금했어요. 이 전도라는 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 가르치는 이런 거 전도라고 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전도, 이건 움직인다. 전도 벨트, 트랜스미션 벨트입니다. 트랜스미션 벨트. 이게 트랜스미션 벨트를 전도 벨트라고 한다 라는 것이죠. 그때 그 활성자는 리더인 동시에 추종자가 된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표를 주도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추종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리더 추종자의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가호를 방문하는 선거운동원 등은 리더 추종자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향력의 흐름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이며, 전국적인 지도자들과 정당들은 간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간부들은 다시 지역 여론 지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점차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리더 추종자 관계에 관한 결론들은 주로 서구 국가들의 경험과 영향에서 도출되는 것인데, 비서구 국가들의 경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도 이 영향력에 있어서 두 단계의 흐름이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예컨대 공산당 지도자들은 현장 간부들과 대중 노선 과정을 유지하고 있고, 공산당 지도자들은 현장에 있는 간부들, 그리고 그 간부들은 역시 일반 대중과 함께 이 대중 노선 과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 노선은 반드시 대중으로부터 흘러나와 대중에게로 가기 위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제 모태똥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1945년도에 이제 이렇게 쓴 것이죠. 당과 당 밖의 대중들, 계급과 인민 사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 지도부와 당내 대중들, 계급과 인민 사이에도 밀접한 접촉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단적인 토론과 의견을 달리하여 민중을 계도하는 동시에 그 에너지와 헌신을 개발하라는 요청이 유달리 강조되었는데, 예컨대 그 유명한 타치파우, 그것은 뭐냐면 눈에 잘 띄게 부착되거나 줄지어 개양된 커다란 수제 플랜카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타치파우는 간부들에 의한 대중교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들에 의한 자기의사를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중앙의 지시가 중단되고 국지적인 민주화가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은 모든 정치에서처럼 그 판단은 쉽지 않은데, 중앙집권적인 명령과 통제라는 중국의 지배적인 양식으로 인해 정부 당국과 전체 민중들 간의 상호 교우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또는 간부들과 대중들 간의 상징적인 관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당 지도부와 그 중간의 간부들과 이 민중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단어 자체가 이제 굉장히 공산주의에서 온 그런 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소한 그런 단어지만, 이제 번스 교수님은 이제 중국 내의 어떤 그런 구조를 다루면서 사용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컨대 당 간부들이 민중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동원하고 방향을 지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민중의 반응과 저항을 예상하고 순응해야 하는 복합한 상호작용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정치 리더십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론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대부분의 정치에서 리더와 추종자들의 역할들 사이에 명백하거나 확실한 그런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리더가 있고 이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 둘 간의 어떤 구분되는 그런 구분점들은 이것은 굉장히 불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추종자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가 추종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종자 없는 지도자나 아니면은 지도자 없는 추종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지도자와 추종자는 때에 따라 상이한 정치적 환경에서 서로 역할들을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왔다가 이렇게 사고 역할들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 영향력, 리더의 개인적 영향력은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으로 두 단계와 다단계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흐르며, 예전에는 특정한 정치적 활동들은 제한된 활동가들이 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었는데, 버바와 나이의 중요한 연구, 버바 박사님과 나이 박사님의 중요한 연구에 따르면은 미국에서는 정치 활동이 소수의 사람에게 중첩되고 집중되는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추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첩적이고 다양한 그런 역할들이 추종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족, 아니면 직장, 아니면 조합, 노동조합, 이런 다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추종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인간이란 매우 활동적이며 식견이 있는 단합된 소수의 엘리트들을 한편으로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하고 비활동적이며 동기가 낮은 대다수의 대중으로 나뉘게 마련이라는 고정관념, 이런 게 어떤 엘리트 집단 한쪽에 있고, 아니면 어떤 무지한 대중들이 한쪽에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인데, 이러한 어떤 고정관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위에서 말한 모든 사실들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도외시될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추종자, 그리고 리더, 이 서로가 바뀌는 이러한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무익한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와 분석은 이런 단순한 이분법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라는 박사님은 수많은 영역의 연구를 요약하면서 결국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 뭐냐면은 미국의 유권자들은 바보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키 박사님은 아직 유권자만을 말하고 있으며 리더 또는 추종자로서 어느 정도 참여하는 인간군과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인간군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분열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냉담층, 아노미층, 소외층, 배제층 등 고립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박사님이 연구한 거는 하나의 유권자의 집단 내에서, 이 유권자의 집단 내에서 이 중에서
이 대중들과 아니면 소수의 엘리트 이렇게 나눠지느냐를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 대중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면한 정치적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고 이들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주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유권자에 속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예외적인 거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떤 냉담층이라든가 아노미층 그리고 소외층 이런 사람들은 배제된다. 이 사람들이 유권자가 아니냐? 이 사람 유권자죠, 지금은. 하지만 이제 지금 본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8, 19세기에 이 사람들까지 그 투표권이 오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의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들의 고의적인 행위나 방관에 의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배제시킨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고의적으로 이 정치 활동에서 배제된 그런 사람들과는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집단, 즉 고의적으로 어떤 행위나 방관에 의해서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독재 군주정과 공화정 속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공직, 투표, 결사 및 활동이 금지되어 왔으며 그들은 빈자들, 땅이 없는 사람들, 여성, 젊은이, 범죄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배제하기 위해 정권에 사주된 집단에 의한 적나라한 압제 그리고 특정 범주 주민을 배제한 어떤 헌법도 될 수 있고 법률 또 국가안보 등 특정 한 보다 상위의 가치 보호 명목으로 제시된 법률적 장벽, 그러니까 보다 상위 어떤 국가 안보라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표에서 정치 활동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그런 제외된 사람들 있죠. 우리 현실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화되는 때가 있는데 이게 합리화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합리화가 되는 경우는 어떤 입원되는 환자 아니면 파견된 군인들에게 이제 투표 시설을 제공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무관심층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 사람들 말고 이제 스스로 이제 배제시키는 그러한 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무관심층이다. 아예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정치라는 것으로부터 아예 자신을 배제시켜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치 참여를 기피하며 그들은 불평이 많은 소수인종이나 보헤미안적인 하위 문화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치는 결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무관심층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흐릿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보며 경쟁적인 정당이나 존경할 만한 지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환경이란 흐릿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를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그 시스템적인 그런 무관심이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긋지긋하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층으로 소외층의 경우에는 정치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거부하면서 그들은 정당이나 후보자 사이에 아무런 의미 있는 차이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똑같다.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 정치로부터 소외되었다라는 그러한 사람들. 상당히 우리 사회 역시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소외층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스템이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부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치 시스템 자체가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소외층에게 주어진다면 그 정치는 굉장히 문제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아노미층이라는 거죠. 아노미가 하나의 혼란이지 않습니까? 아노미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노미층은 효능감, 그리고 목적의식, 그리고 결합감,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능감은 어떤 걸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정치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효능감. 그리고 어떤 목적의식.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목적의식. 그리고 결합감. 내가 일한 집단과 결합되어 있다. 결합감. 그리고 소속감. 소속감 같은 의미겠네요. 소속감.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집단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어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스롤이라는 박사님에 따르면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아노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 질서라는 것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어차피 예측 안 된다, 이거. 그리고 삶의 의미조차 상실했다. 삶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러한 정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들의 직접적이고 사적인 틀을 예측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 환경이나 틀이 있는지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의 포기한 것이죠. 정치에 대해서 포기한 것. 그런 사람들을 아노미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캔드릴 박사님은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은 이 인도인들에게서 이런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노미층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노미층은 인도인들 속에 가장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무관심이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억압되어 있어서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수동성은 대부분 고대적이고 광범위한 운명론에 기인했다. 뭐겠습니까? 카스트 제도인 거죠.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에 따라 가지고 이미 인간의 윤회에 따라 가지고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정치 어디 영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편입될 수도 없고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카스트, 영원히 윤회하는 윤회 가운데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아노미층이다 라는 것이죠. 아노미층은 자기 자신에 의해 버려지고 있으며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악화되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의 말에 따르면 사회적 조건과 공식적인 가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갭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적인 가치는 어떤 정치적 정의를 추구해야 돼.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 조건은 불의를 할 수밖에 없어. 이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점점 더 아노미층은 두터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노미층이 특정한 형태의 리더십에 그렇다면 동기부여를 받고 활성화될 수는 없는 것일까? 라는 우리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십은 과연 이 아노미층을 동기부여해서 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인도인들을 동기부여해서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교수님이 던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리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간디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고립층의 본질적인 성격은 사실상 그들이 정상적인 정치적 활성화의 영역 밖으로 격리되어 있다라는 점이며, 그들은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자극에도 민감한데 평범한 지도자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기술이나 수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리더십은 결국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없고 동기부여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노미층은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신적 자아의 깊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 이 아노미층의 정신까지 들어가서 이 정신적 자아의 깊은 곳, 세상에 이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리더십이 이 가능할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도들, 그리고 간디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러한 특별한 리더십이 이러한 시도들을 해나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들이 정치로 편입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디즈레일리라는 그런 분, 대표적인 영국의 보수적인 정치인이죠.
이제 디즈레일리는 이 사람들을 편입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정치 구도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뭐 레닌이라던가 간디라던가 아니면 모택동 이런 좀 독특한 리더십, 이런 예외적인 리더십은 사람들을 정치적 고립에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혀 농촌에서 농사 짓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비범한 리더십들이 이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시사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정치에서 고립된 아노미층의 상황을 인도 이해로서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고립에서 정치 참여로 이끄는 리더십을 바로 비범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이런 층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아노미층과 같은 층이 우리 사회에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그리고 이제 소외되어서 정치적으로 고립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층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치와 상관없어. 나는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적인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히 비범한 리더십, 이 비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비범한. 과연 누가 이 비범한 리더십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생각 자체나 아니면은 행동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비범한 그런 리더십. 이 리더십이 정말 이 아노미층의 정신적 자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이 아노미층을 변화시키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이 비범한 리더십 우리 사회에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별로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범한 리더십을 어떻게 또한 길러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결국은 이제는 이 비범한 리더십, 바로 아노미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리더십으로 바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번스 교수님께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장하신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 이론 중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많은 논문이 있고 가장 연구되고 있는 뭐 다양한 분야 경영학, 정치학, 뭐 신학, 목격할 것 없이 바로 이 비범한 리더십이 한 리더십이 결국은 뭐냐면은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 변혁적 리더십은 우리가 1강에서 15강까지는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 배웠죠. 트랜스포밍 리더십이다. 그런데 이제 현대 와서는 이제 트랜스포밍이라고 잘 안 쓰고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혁적인 리더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혁적 리더십이 이제 제3장으로 지금까지는 제2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제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다루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곧 지적 리더십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세 번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변혁적 리더십까지 왔네요. 지금까지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보겠습니다. 파리의 말 많은 이론가들에게서 신물이 난 나폴레옹은 홧김에 이데올로그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 나폴레옹이 바로 이데올로그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이걸 만들어냈구나. 이데올로그. 이 나폴레옹이 이데올로그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념가들과는 이데올로지스트,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 이데올로그라는 사람들을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비판하려고 만들어냈는데, 여기 나폴레옹이 비판한 이 이데올로그들은 오늘날이 말하는 이념가들을 이데올로지스트라고 하죠. 이데올로지스트. 이 이념가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의 어떤 지식인들이었다. intellectuals. 지식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한 세기 후에 프랑스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데올로그가, 지식인들, 이 시대는 또 다른 고난의 시대였으며 이 용어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혼란스러워졌고 가열되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지식인들, intellectuals, 지식인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자인가? 아니면 몽상가인가? 아니면 신비주의자인가? 아니면 유토피아주의자인가? 아니면 복음주의자인가? 딜레탕트인가? 목표 설정자인가? 초연한 명상가인가? 아니면 사상과 행동의 결합자인가?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지식인들이 누구인가? 아롱이라는 분은 이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상 이 용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지식인들, 이데올로그, 이걸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의 부분적인 원인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초연한 인간으로서의 지식인과 또한 특정한 문화적 환경이나 사회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식인을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식인이라는 것도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의 초연한, 하나의 이상적인 하나의 지식인이 있을 수 있고, 한 지식인은 정말 이 현실 가운데, 문화적 환경 가운데 있는 지식인.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용어의 사용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인은 무엇보다도 이념과 지식,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헌신자입니다. 이념, 지식, 가치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헌신적인 것을 보여야 된다. 헌신. 그것에 대한 헌신을 갖춘 자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바로 어떤 지적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어떤 이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적인 것이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그가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홉스타터라는 분은 지성이란 정신 중 비판적이고 창조적이며 관조적인 부분이다. 지능이 파악하고 조작하고 재정리하고 조정하려 한다면은 지성은 검토하고 숙고하고 의심하고 이론화하고 비판하고 상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지능과 지식이 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식인이란 그 이상의 어떤 존재이며 그 이상의 어떤 존재, 그들은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필요들을 뛰어넘는 어떤 가치와 목적들, 그리고 목표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은 분석적 개념과 자료만을 다루는 사람은 하나의 이론가이고, 규범적인 개념만 취급하는 사람은 도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분석적 개념만을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규범적인 개념만을 따라서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도덕론자도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필요를 뛰어넘는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식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육된 상상력을 통해서 양자를 동시에 다루고 통합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다. 실제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을, 바로 그것을 어떤 훈육적인 그러한 상상력, 그러니까 어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사고체계 자체가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고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잘 통합하고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지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치란 비판의식을 부패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은 도덕적인 초연성을 주장하는데, 도덕적인 초연성은 그 자체가 기껏해야 또 하나의 형식을 가진 가치에 불과하며 자유로운 정신의 관심사의 적대적인 가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초연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렇게 이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도리어 하나의 단순한 형식적인 가치이고 전혀 실제적인 면을 부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적 리더들은 분석적이고 또한 규범적인 개념들 모두를 다루며 나아가 그 개념들이 자신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그들의 이론들과 가치들이 아무리 초월적이라고 해도 지적 리더들은 자신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고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리더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라는 것이 아무리 이상적인 것이라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붕 뜬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들을 자신의 현실 가운데로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적 리더들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틀이란 분에 따르면 지식인에 대한 실질적 정의는 특정한 유형의 사유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반대, 즉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잠재적인 의미에서의 반대와 연계된 관계 역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가치들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또 반대되는 가치들도 있죠. 그것을 잘 살펴보고 이 두 개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걸 통합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지식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지식인들은 한 시대의 지적 분위기와 정치가들이 사고 및 행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지적 분위기, 그러니까 규범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분석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쳤던. 정치인 역시도 바로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면서 평화, 자유, 평등, 공의, 정의 그러면서도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바로 그런 것이 침해되거나 전쟁을 통해서 침해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무색해되었을 때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시금 만들어내는 필요하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도리어 이제 나아가서 그 막아서고 이제 다시 평화를 이루는 나치에 대해 대응한 그런 연합군들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현실 가운데서 이뤄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 리더십의 개념에는 가치로부터 비롯되는 의식적인 목적의 역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지식인은 관료일 수가 있으나 지적 리더는 그렇게 될 수 없으며 지적 리더십은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료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료라고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식인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적 리더십은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지적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인들은 사회 밖에 서 있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의 욕구들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 당연히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자신의 가치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지식인이냐? 그냥 자신의 어떤 지적 만족감을 추구할 뿐이지 참된 지식은 아니겠죠. 쉴드라는 분에 따르면 심지어 미숙한 사회들조차 지적인 기능이 설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지적 기능은 주로 예술이나 해석적인 성찰로 표현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사회는 악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식인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에서도 이제 지식인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악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과거 경험을 해석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사회의 전통과 기술로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의 미학적, 종교적 경험을 촉진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지적 기능이 다양한 그러한 어떤 교육, 그리고 전통의 그 다음에 계승, 그리고 어떤 종교적 경험,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러한
예술적인, 미학적인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쉴스라는 분은 기능적인 지적 역할에 제기되는 필요들 또한 지적 창조성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적인 것이 하나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할지라도 그것의 지적인 것의 속성 자체가 창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자들도 어떤 하나의 것을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만들더라도 그걸 계속 창조해 나가고 변화해 나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만들어진 것이 컴퓨터고 AI고 반도체 칩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 자체에 하나의 창조성이라는 그러한 본연의 그러한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 리더십도 바로 그러한 창조적인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 판로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적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화된 필요들을 특별한 지적 리더십으로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바로 갈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8, 19세기의 많은 뛰어난 지식인들은 사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적 쇠약과 위축 또는 소외로 표현되는 어떤 이 내적 갈등, 이 지식인들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내적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럴만한 게 똑똑하니까는 자신의 어떤 이상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걸 느끼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육체는 성숙하지 못했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간 갈등하는 것이. 하지만 이것들이 잘 훈련되고 연단되면 결국은 정말 이 지적인 리더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18세기 일종의 지적 탐닉에 빠졌던 데이비드 휴. 그는 히스테리 증상과 우울증 등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테르는 지적이고 정서적인 또한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 프리에는 성적인 죄의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시몽, 너무 완고하여서 아버지가 그를 가두기도 하였으나 커서는 자유사상가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겠죠. 밀은 어린 시절 극도의 우울증과 의욕살실증을 경험하였고, 꽁트는 또한 주기적인 정신 쇠약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버와 만하임은 개인적인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면은 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 특히 지식인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현실과 우리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겪는 것이죠. 많은 그러한 어떤 지적 리더들이 우울증과 어떤 그러한 증상들을 많이 겪었고 내적인 갈등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결코 그들에게 하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손해가 된 것인가? 그냥 손해가 되고 그냥 망 것인가?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뛰어나게 태어나서 고생하는 겁니다. 차라리 바보로 태어날 걸. 이 이야기 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이러한 내적 갈등이 결국은 이 사회의 외적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바로 그들이 겪었던 내적 갈등의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역시도 참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우리들 또 우리가 정치에 또 참여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또한 내면적인 갈등과 어떻게 보면 절망까지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이러한 상황들이 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 유명한 사람들, 사실 전 잘 모르지만 볼테르, 프리에, 생시몽, 꽁트, 밀, 베버, 마나 이 사람 이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겪은 그러한 스트레스와 우울과 또한 그러한 내적 고통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의 갈등과 어려움을 치유하고 그것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변혁의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지금 어떤 우울과 또한 여러 고통 그리고 내적 갈등에 처해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가짐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덕적 사회적 갈등의 시대들로부터 이와 같은 지식인이 부상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갈등이 시작됨으로써 이 지식인들이 내적 갈등을 겪은 지식인들이 이제는 그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니까 눈에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자연의 본질, 또한 전통과 관습의 정당성,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성과 감정의 관계라던가 악의 불가피성, 인간의 자연권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철학적 실천적 질문들을 둘러싸고 교육받은 어떤 남녀들이 심각하게 분열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갈등을 겪고 내적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은 그에 굉장한 어떤 사회적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서로 간에. 하지만 결국은 우리 내적 갈등이 외적 갈등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적 갈등을 겪고 이제 극복한 경험이 이 외적인 갈등 가운데 서로 합의와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식인의 삶은 본래부터 갈등에 시달리는 일일 것이며 그들의 삶은 어떤 순수한 것과 실용적인 것, 아니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그리고 분석적인 것과 하나의 통찰, 예언적인 것,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것과 절대주의적인 것 사이에 긴장을 함께 겪고 또한 껴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허무하고 고통만은 아니라 사회를 결국 통합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발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18세기 프랑스, 그리고 19세기 초반, 그리고 중반의 영국, 그리고 18세기 말의 미국, 그리고 20세기 초반 미합중국에 있어서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리더들은 결국 이 가운데서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장은 실제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적인 리더들이 그 내면적 갈등을 겪고 그 아픔들을 겪고 난 뒤에 이제는 그가 가진 그러한 내공으로 이제는 실제 현실인 정치의 장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새로운 어떤 혁명들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혹은 새로운 나라들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그런 사상 가운데 인권을 이루어내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평 및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지적적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복용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다양한 지적 리더들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이러한 지적 리더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질문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있을까요? 과거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지적인 어떤 비판, 성찰,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런 대화들. 근데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 땅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에 많이 묻힌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초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만족하게 했고, 대부분 이제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거 다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감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촉감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지적인 영역도 그렇고 철학적인 영역도 그렇고 정치적인 실제적인 영역도 그렇고 많이 약해져 있고 이렇게 내려가 있다.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느냐? 아니죠.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이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힘과 어떤 사상적 배경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는 분열과 혼란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다시금 이러한 것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또한 우리 정신적인 힘을 길러내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그러한 활동 가운데서나 실제적인 정치적 활동 가운데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때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적 그런 발전 가운데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말초신경적인 보이는 것, 당장에 느끼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는 바로 본래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무시하게 된 그러한 것들이 그 이유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계속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더 젊은이들이, 하지만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또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러한 젊은이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가치들을,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토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한 실제 정치 영역에서 해법을 제시하게 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면은 그럼 소망이 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이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것이고, 바로 그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다면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지적 리더십과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을 통한 변혁적 리더십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업하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함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금 새로 7월이 된 휴가철인데 휴가 계획 잘 세우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